김중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사건은 이미 상부에서 종결 처리하라고 명령했을 텐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삼성 장군의 성난 목소리가 거센 인천 앞바다의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다. 하지만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선 김세연 중령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밖, 어둠에 잠긴 인천 시내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종결된 적 없습니다. 장군님,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16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는데 경찰 보고서에는 단 2줄로 가출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유기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장군은 그녀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그것이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 그녀가 가진 악명이자 명성이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자네가 지금 건드리는 게 뭔지, 그 바닥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자네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어. 그 바닥이 얼마나 깊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할 겁니다. 통신 보안을 위해 이만 끊겠습니다. 충성. 세연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장군의 고함 소리도 끊겼다. 그녀는 푹 눌러쓴 검은색 볼캡 모자를 고쳐 쓰고 낡은 회색 후드 집업의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저 비에 젖은 초라한 행색의 40대 중년 여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던 위장이었다.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관은 습하고 불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눅눅한 담배 냄새와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형사들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실종된 소녀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세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들의 나태한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치안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이 새삼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장 안쪽 실종수사팀이라는 팻말이 삐딱하게 걸린 책상으로 걸어갔다. 명패에는 박 형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묻힌 채 졸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세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박 형사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아, 거참. 아줌마는 뭐여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 문 앞에 써 붙인 거 못 봤수. 한지수 학생 실종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지수 학생의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한지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 형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대충 뒤적거리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그 가출 소녀, 그거 이미 다 끝난 사건이야. 애가 집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걸 경찰이 어떡하라고. 요즘 애들 다 그래. 며칠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 올 테니까 가서 기다리쇼. 가출이 아닙니다. 지수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의 CCTV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친구들 진술은요. 세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섰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이 초라한 여성이 감히 경찰의 수사 방식에 토를 단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한 듯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우리가 뭐 놀고 먹는 줄 알아. 하루에 들어오는 사건이 몇 갠데 그깟 가출 계집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라고.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가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는 위협적으로 세연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다른 형사들이 힐끗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과 무관심이 가득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말리려 하지 않았다. 세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 형사의 눈동자를 똑바로 뚫어지게 응시했다.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줌마 보게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박 형사가 짜증을 내며 세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그대로 뒤로 넘어졌을 강도였다. 하지만 세연은 발을 땅에 박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순간 박 형사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자신이 힘껏 밀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서 기이한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어쭈 버틴다. 이거지. 공무집행 방해로 유치장 구경 한번 해볼래. 박 형사가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이번에는 세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탁. 짧고 건조한 파열음이 형사과 사무실에 울렸다. 세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 형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제압 기술이었다. 으아악. 박 형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세연은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비틀어 누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각도였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구경하던 형사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저 아줌마 뭐야. 이거 안 놔. 당신 지금 경찰을 폭행한 거야.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세연을 에워쌌다. 몇 명은 손을 허리춤에 테이저건으로 가져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여전히 한 손으로 박 형사를 제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그녀는 그것을 펼쳐 박 형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붉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새겨진 대한민국 육군 마크,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밝힌 계급장과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중령 김세연. 박 형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신분증의 무게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특수 임무단. 주변을 에워쌌던 형사들의 움직임도 멈칫했다. 치발링치.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아니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적인 부대. 그곳의 고위 장교가 왜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이곳에 있는 것인가. 세연은 잡고 있던 박 형사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박 형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이제 대화가 좀 통할 것 같습니까? 박 형사님. 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제 그 울림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저는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만드신다면
저도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소란을 들은 듯 서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 남자가 뛰어나왔다. 인천 남부경찰서장 최 서장이었다. 그는 험악해진 사무실 분위기와 바닥에 주저앉은 박 형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세연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경찰서에서 감히 박 형사가 쩔쩔매며 서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서장의 눈이 세연의 손에 들린 신분증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오만함에서 비굴함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이거 몰라 뵀습니다. 중령님께서 여긴 어인 일로. 최 서장은 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비열한 웃음이었다. 부하 녀석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너 뭐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서장의 호통에 박 형사는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세연은 그들의 역겨운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한지수 학생 실종 사건 파일. 원본으로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페이지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이 경찰서 전체를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 청구할 겁니다. 최 서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며 손을 비볐다. 아, 그게 중령님. 그 사건은 이미 절차대로 종결이 된 거라. 다시 파일을 꺼내려면 복잡한 절차는 제가 밟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세연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신용을 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최 서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박 형사에게 소리쳤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파일 가져와. 잠시 후 세연의 손에는 얇디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졌는데 남은 기록은 고작 A사 용지 5장뿐이었다. 부실 수사를 넘어선 의도적인 은폐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최 서장과 박 형사를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가출이라고 믿어서 수사를 종결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믿기를 원했던 겁니까? 최 서장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저희는 그저 매뉴얼이라. 세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파일 안에서 당신들의 직무유기 이상의 것을 찾아내지 못하기를. 만약 이 사건에 다른 더러운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제가 직접 그 손목을 자르러 올 겁니다. 오늘 박 형사님 손목을 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세연의 등 뒤로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폭풍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나온 세연은 손에 든 얇은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떨어져 서류 봉투를 적셨다.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어른들이 외면한 너의 진실. 내가 반드시 찾아줄게. 그녀는 젖은 파일을 품 안에 소중히 넣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군의 명령도 어겼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적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여중령
김세연.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경찰서에서 가져온 파일은 예상대로 허점투성이었다. 단순 가출로 결론 내린 근거는 평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담임 교사의 진술 한 줄과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는 출처 불명의 메모 한 장뿐이었다. 메모에는 떠나고 싶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필적 감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연은 인천의 한 허름한 모텔방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눅눅한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나간 좁은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파일을 펼쳐놓고 특수전 훈련 때 배운 정보 분석 기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실종 당일 지수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학교에서 3km 떨어진 외곽의 재개발 공사장 인근. 평소 동선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자발적인 이동이라기엔 부자연스러워. 그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지수의 집으로 향했다. 인천 구도심의 비탈진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다.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고 녹슨 철문에는 각종 체납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연 것은 지수의 어머니였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다.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앙상하게 마른 몸. 그녀는 세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한지수 학생 일로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수라는 이름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힘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어둡고 습했다. 벽에는 지수의 교복 입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재단처럼 향초가 타고 있었다. 경찰분들은 이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지수를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지수는 절대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제 약값 대주던 착한 딸이었어요. 떠나고 싶다는 메모요. 그거 지수 글씨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경찰들은 듣지도 않고 어머니의 절규 섞인 증언은 세연의 심증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집을 나오기 전 지수의 방을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엄마 생일 선물 사기, 기말고사 1등하기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삶의 의지가 가득한 소녀의 흔적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지수가 다녔던 고등학교였다. 1년이 지났지만 학교에서 지수의 이야기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쉬쉬했고 학생들은 눈을 피했다. 세연은 포기하지 않고 하굣길의 학생들을 탐문했다. 그러던 중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다. 저기, 아줌마, 혹시 지수 누나 찾으시는 거예요? 명찰에 강민준이라고 적힌 앳된 얼굴의 1학년 남학생이었다. 민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세연을 인적 드문 골목으로 이끌었다. 이거 지수 누나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지고만 있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게 뭔지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누나가 태림 사람들한테 찍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나를 자꾸 따라다닌다고. 태림.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거대 건설 기업. 재개발 사업을 독점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세연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군 정보작전팀에서 익힌 해킹 기술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폴더 안에는 몇 개의 동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캡처된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다. 세연은 가장 최근 날짜의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몰래 숨어서 촬영한 듯했다. 장소는 야간의 공사장. 태림 건설 로고가 밝힌 펜스가 보였다. 영상 속에는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서너시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우리 회장님 땅에 알박기를 해죽고 싶어 환장했나. 폭행을 주도하는 남자의 얼굴이 잠시 화면에 잡혔다. 흉터가 있는 험상궂은 얼굴. 세연은 그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 그때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영상 속 남자 중 하나가 카메라 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화면이 급격히 흔들리더니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달리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다음 파일은 지수가 남긴 음성 녹음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 그 아저씨들이 날 봤어. 학교 앞까지 찾아왔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이랑 아는 사이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엄마까지 죽여버린다고 했어. 나 어떡하지? 소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협박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 뻥긋하면 내의미부터 묻어버린다. 조용히 쥐새끼처럼 살아. 세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한 공포였을 것이다. 지수는 우연히 목격한 범죄 현장을 용기 내어 기록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덫이 되었다. 경찰이 그들과 한통속이라 박 형사와 최 서장이 왜 그토록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명확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의 공범이었다. 세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이성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한 조직 범죄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썩어빠진 카르텔을 무너뜨릴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녀는 영상 속 흉터남의 얼굴을 캡처하여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이진호, 태림건설 개발사업부 이사. 실상은 태림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의 우두머리였다. 전과 칠범의 폭행, 협박, 갈취 등 화려한 범죄 이력을 자랑했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인물이었다.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천의 유흥가였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디어비스, 데비스는 태림의 비자금 세탁 창구이자 온갖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아지트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세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낡은 옷차림, 영락없는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감. 그녀는 허리춤에 숨겨둔 삼단봉을 점검하고 발목에는 작은 전술 단검을 찼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밤이 깊었다. 인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어둠을 밝혔다. 그 빛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디어비스로 향하는 세연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시작하러 가는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 인천의 유흥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뒤덮였다. 그 중심에 거대한 검은색 건물, 클럽 디어비스 데 에이비스가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다. 입구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남녀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덩치 큰 기도들이 그들을 선별하여 들여보내고 있었다. 세연은 그 화려한 행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클럽 입구에 접근했다. 낡은 운동화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색이 바른 펑퍼짐한 점퍼. 누가 봐도 길을 잘못 든 아줌마였다. 그녀가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기도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아줌마. 여기 물 흐리지 말고 저리 가요. 등산로는 저쪽 산에 있잖아. 주변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세연은 당황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저기, 혹시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서. 미치겠네. 진짜, 여기가 무슨 공중 화장실인 줄 아나.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딴 데 가서. 기도가 짜증을 내며 세연을 거칠게 밀쳤다. 세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발이 꼬인 척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어머나, 이를 어째. 그녀는 허둥지둥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동전, 영수증, 싸구려 화장품들. 기도들과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조소를 보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바닥을 기며 물건을 줍는 척하던 세연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시선은 클럽 입구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입구 정면에 고정형 CCTV 2대, 회전형 1대, 기도 3명, 모두 이어 마이크 착용. 허리춤의 불룩한 모양새로 보아 3단봉 소지 추정. 출입 카드는 리더기 인식 방식. 그녀는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 기도 중 한 명의 허리춤에 매달린 출입증의 형태와 색깔까지 정확히 파악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연은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자리를 떴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들은 침을 뱉었다. 재수없게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입구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세연은 이미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 들어간 상태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빠르고 은밀하고 소리가 없었다. 건물 뒷문은 직원 전용 출입구였다. 굳게 잠긴 철문 위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문 옆에는 전자식 도어락이 달려 있었다. 세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크기의 작은 장비를 꺼냈다. 군용 주파수 해킹 장비였다. 그녀가 장비를 도어락에 갖다 대자 몇 초 만에 삐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문 안쪽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쿵쿵거리며 울리는 복도였다. 주방과 직원 휴게실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세연은 복도 구석에 쌓여있던 청소 도구함에서 유니폼 상의 하나를 꺼내 재빨리 걸쳐 입었다. 머리는 질끈 묶어 모자 속으로 집어넣었다. 순식간에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로
변신이 완료되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걸레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다. 바쁘게 오가는 웨이터들과 주방 직원들은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클럽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며 가장 깊숙한 곳, VIP 구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VIP 구역은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별도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아줌마, 여긴 청소 구역 아닐 텐데.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세연은 태연하게 대걸레를 내밀며 대답했다. 아이고, 3층 화장실이 막혔다고 해서요. 매니저님이 빨리 가보라고 난리시던데. 그래요. 무전으로는 못 들었는데. 경호원이 확인을 위해 무전기에 손을 올리는 순간 클럽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였다. 세연이 복도 구석의 화재 감지기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발열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뭐야 불이야. 클럽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음악이 꺼지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경호원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연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3층은 아래층의 혼란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VIP 룸들이 늘어서 있었다. 복도 끝, 가장 큰 양문형 문이 눈에 들어왔다. 문패에는 이사 이진호라고 적혀 있었다. 빙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세연의 침투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 양주가 가득 찬 진열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세연은 주저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한 USB 형태의 크래킹 툴을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곧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빠르게 폴더들을 뒤졌다. 장부, 정산, 관리 등의 평범한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들 속에서 그녀는 이중 장부와 뇌물 공여 리스트를 찾아냈다. 리스트에는 인천 남부서장, 박 형사 등의 이름과 함께 그 옆에 적힌 거액의 액수가 선명했다. 그리고 기타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발견했다. 지수가 목격했던 것과 유사한 폭행 영상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앳된 소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까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다. 화면의 진행률 바가 80%를 넘어갈 때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뭐야? 불난 거 아니었어. 어떤 새끼가 장난을. 거친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것은 이진호였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덩치들 4명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낯선 청소부 아줌마를 보고 멈칫했다. 누구야?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이진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세연이 앉아 있는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았다. 데이터 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이런 미친. 야, 전현 잡아 당장. 상황이 급변했다. 세연은 침착하게 외장 하드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청소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서. 죄송합니다. 나가볼게요.
그녀는 여전히 어수룩한 연기를 하며 문 쪽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덩치들이 이미 출구를 막아선 상태였다. 어딜 가려고? 이 아줌마가 들어올 땐 내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아니지. 이진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너클을 꺼내 손에 끼웠다. 덩치들도 우드득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세연을 향해 다가왔다. 좁은 사무실 안. 5대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석에 몰린 세연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약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드디어 사냥감을 덫에 완벽하게 가둔 사냥꾼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묶여있던 긴 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다. 지금까지의 어수룩하고 겁먹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시리도록 차가운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래, 나가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너희들부터 좀 정리해야겠네. 그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진호와 덩치들은 순간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청소부 아줌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뭐야. 인연. 이진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세연은 천천히 재킷의 지퍼를 내렸다. 걱정 마. 청소는 확실하게 해주고 갈 테니까. 그녀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여 벽에 붙은 스위치를 내렸다. 탁. 사무실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당황한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707 특수임무단의 인간 병기가 깨어났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뭐야, 누가 불 껐어. 갑작스러운 어둠에 이진호와 부하들은 당황하여 허둥댔다. 그들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도 전에 첫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내 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무언가 무겁게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야간 투시경 없이도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였다. 수년간의 혹독한 야간 작전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었다. 그녀에게 이 어둠은 아군이었고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몸을 날렸다. 가장 가까이 있던 덩치 하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느껴졌다. 세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대로 그의 명치에 강력한 정권 지르기를 꽂아 넣었다. 컥커.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꾸라졌다. 세연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 목표물로 향했다. 야, 핸드폰 불빛 비춰 어디 있어. 인연. 이진호가 다급하게 외쳤다. 남은 3명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켰다. 좁은 빗줄기가 사무실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다. 그 빛이 순간 세연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플래시를 든 남자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늦었다. 세연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반대편 손날로 그의 목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이진호와 덩치 2명. 이 독한 년이 덩치 하나가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덤벼들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칼든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상대의 턱을 강타했다. 오지끈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남자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덩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세연은 그에게 다가가 가차없이 로우킥을 날렸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악 살려줘, 제발. 남자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만 세연의 표정은 냉혹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빠르간 비츠. 4명의 건장한 폭력배들이 제압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세연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이진호를 바라보았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이진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그의 손에 들린 너클이 달달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거느리던 최고의 싸움꾼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엄청났다. 세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이진호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지마, 오면 죽여버린다. 이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세연은 가볍게 고개를 젖혀 피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때 이진호의 얼굴이 단단한 참나무 책상에 처박혔다. 코뼈가 부러지며 피가 터져 나왔다. 세연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책상 위에 강제로 펼쳤다. 그리고 그의 넥타이에 꽂혀 있던 날카로운 금속핀을 뽑아들었다. 아까 물었지, 내가 누구냐고. 세연은 핀 끝을 그의 손등 한가운데에 겨누었다. 나는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분노다.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지. 살려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제발 이러지 마. 이진호가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지수. 그 아이 어디 있어? 몰라, 진짜 모른다고. 우린 그냥 넘기기만 했어. 누구한테? 세연이 핀 끝에 살짝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아악, 말할게 말한다고. 실장님이야. 회장님 비서실장. 그 사람이 데려갔어. 어디로 데려갔지? 그건 진짜 몰라. 맹세해. 다만 그날 실장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 별장으로 간다고. 회장님 개인 별장. 별장 위치는 강화도 만이산 근처에 있어. 제발. 이제 놔줘. 세연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핀을 거두지 않았다. 이건 지수가 흘린 피눈물의 값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핀을 내리꽂았다. 이진호의 처절한 비명이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핀은 그의 손바닥을 관통하여 책상에 깊이 박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손이 밝혀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세연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이진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절한 덩치들 중 한 명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풀었다. 그녀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인천 클럽 디어비스 3층 VIP 룸입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다수 있으니 구급차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신고를 마치고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폭력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해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가지 않기를. 세연은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화재 경보로 인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에 섞여 클럽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몸을 식혀주었다. 주머니 속의 외장 하드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그리고 다음 목표도 정해졌다.
강화도 별장. 그곳에 지수가 있다. 세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뒤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은신처로 돌아와 곧바로 장비를 챙겼다. 이번에는 단순한 잠입이 아닐 것이다. 상대는 재벌가의 사유지. 그것도 비밀 별장이다. 경비는 훨씬 삼엄할 것이고 어쩌면 무장 병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낡은 더플백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장비들을 꺼냈다. 방탄조끼, 전술 장갑, 각종 특수 장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오랜 파트너인 권총 한 자루. 탄창을 확인하고 놀이쇠를 당기는 찰칵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기다려. 지수야. 언니가 금방 갈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오늘 밤 강화도의 고요한 별장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악마들이 만들어낸 지옥이 아니라 그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녀가 몰고 갈 불의 지옥으로. 인천 시내를 벗어난 세연의 낡은 승용차는 어둠 속을 질주하여 강화대교를 건넜다. 그녀의 목적지는 만이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태림그룹 회장의 비밀 별장이었다. 위성 지도로 확인한 별장은 높은 담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세연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백미러에 비친 헤드라이트 불빛, 두 쌍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10분째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단순한 통행 차량이 아니었다. 미행이군. 생각보다 빠르네. 이진호가 불었을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혹은 그들과 한통속인 경찰이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 놈들은 세연이 별장으로 향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세연은 핸들을 꽉 잡고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동시에 속도를 높이며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검은색 대형 SUV 2대였다. 어디 한번 따라와봐. 세연은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어 좁은 농로로 진입했다. 비포장 도로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SUV들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다. 탕, 탕, 총성이 울렸다. 사이드미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놈들은 총까지 동원했다.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명백한 살이었다. 민간인 상대로 총기 사용이라. 갈 때까지 갔군.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조수석에 놓아둔 글록 19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옆으로 미끄러뜨렸다. 차체가 90도로 회전하며 길을 가로막았다. 뒤따르던 첫 번째 SUV가 당황하여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미끄러운 흙길 위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I know. SUV가 세연의 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세연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에어백이 터지기 직전 그녀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밖으로 굴러나왔다. 두 번째 SUV가 멈춰서고 무장한 남자 넷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모두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전문 용병들이었다. 타겟, 확인, 사살해. 용병 리더의 명령과 함께 총탄이 빗발쳤다. 세연은 재빨리 전복된 자신의 차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차체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사명,
자동소총 무장, 훈련된 움직임. 세연은 심호흡을 했다. 수적 열쇠, 화력 열쇠. 하지만 지형은 그녀의 편이었다. 어둠과 복잡한 숲은 게릴라전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다. 그녀는 연막탄 하나를 꺼내 적들 방향으로 던졌다. 칙! 흰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며 시야를 가렸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멈추고 서로를 불렀다. 시야 확보해 흩어져서 포위한다.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세연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했다. 가장 외곽으로 돌던 용병 하나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개머리판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푹! 세연의 단검이 용병의 방탄조끼 틈새, 목덜미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세연은 그의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이제 3명. 3번 응답해. 3번.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은 죽은 용병의 무전기를 꺼내 바닥에 놓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여기. 도우미. 그녀는 짐짓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3번이 당했다. 타겟이 근처에 있어 2번, 4번 소리 난 쪽으로 이동해. 리더의 명령에 남은 두 용병이 무전기가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들이 세연이 파놓은 함정, 즉 죽은 동료의 시체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세연은 나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로 맞추고 침착하게 조준했다. 탕탕. 두 발의 정확한 사격. 두 용병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죽이지는 않았다. 정보를 캐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리더 하나만 남았다. 그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엄폐물 뒤에 숨어 난사를 시작했다.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공포에 질린 외침이었다. 세연은 나무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사각지대로 우회하여 접근했다. 그녀는 리더의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 차가운 총구를 그의 뒤통수에 갖다 댔다. 비겁하다고 너희가 16살 소녀에게 한 짓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리더는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고 총을 떨어뜨렸다. 살려줘. 난 그저 고용됐을 뿐이야. 누가 고용했지? 태림 그룹 비서실장. 오늘 밤 별장에 손님이 온다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어. 손님 누구지? 그건 몰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 회장님이 직접 모시는 중요한 손님. 회장이 직접 모시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어쩌면 오늘 밤 그곳에서 지수와 관련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연은 리더의 목을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그리고 쓰러진 용병들을 모두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멀쩡한 SUV 한 대를 탈취했다. 차 안에는 추가 탄약과 응급처치 키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고 장비를 재정비했다. 별장까지는 이제 5km.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태림 별장의 지하 밀실, 화려하게 치장된 방 안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몇 명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태림 그룹 회장, 그리고 낯익은 얼굴의 정치인과 고위 경찰 간부도 보였다. 하하, 오늘 물건은 아주 최상품이라고 하더군요. 기대가 큽니다.
정치인이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태림 회장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밀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멍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을 입은 소녀, 한지수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자들을 바라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 지수의 애원에도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그녀를 바라보며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 회장이 신호를 보내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지수에게 다가갔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화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별장의 정문이 날아갔다.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밀실 안의 남자들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무슨 일이야? 회장이 소리쳤다. 인터폰을 통해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습격입니다. 정체불명의 차량이 정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병력이 으악, 보고는 비명과 함께 끊겼다. 모니터 화면에는 검은색 SUV가 정원을 가로지르며 경호원들을 밀어버리는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명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경호원들을 쓰러뜨리며 본관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한 암사자 김세연 중령이었다. 그녀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수야, 조금만 더 버텨. 언니가 다 왔어. 세연은 손에 든 소총을 난사하며 별장 현관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앞을 막는 자는 누구든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이 화려한 별장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세연은 거침없이 별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복도에 나타나는 경호원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근접 전투 기술을 주로 사용했다. 관절 꺾기, 급소 가격,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도 기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경호원들이 즐비했다. 지하로 가는 입구가 어디지?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 중 하나의 멱살을 잡아채 물었다. 경호원은 공포에 질린 채 떨리는 손으로 서재 쪽을 가리켰다. 저쪽 책장 뒤에 비밀 통로가. 세연은 그를 기절시키고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참나무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책장 틈새를 더듬어 숨겨진 스위치를 찾아 눌렀다. 90.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올라왔다. 쾌락과 탐욕에 찌든 악취가 섞여 있었다. 세연은 소총의 전술 조명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 손잡이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쾅!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안쪽으로 튕겨나갔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세연은 밀실 안으로 진입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밀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림 회장과 고위층 인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벽 쪽으로 달라붙었다. 경호원 2명이 지수를 붙잡고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계집애 죽는 꼴 보고 싶어. 경호원 하나가 지수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세연의 눈이 지수와 마주쳤다. 1년 만에 보는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상해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은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세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의 선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다. 그때 구석에 숨어 있던 태림 회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 대단한 여장보시구만. 그래, 얼마면 되겠소.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오. 원하는 만큼 부르시오. 내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세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돈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합쳐도 이 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의 가치도 안 돼. 그녀는 순식간에 소총을 들어 경호원의 어깨를 정확히 조준 사격했다. 탕, 아, 칼을 들고 있던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수가 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은 경호원이 당황하여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세연의 두 번째 총알이 그의 허벅지를 관통한 뒤였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세연은 지수에게 달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지수야, 괜찮아. 많이 늦어서 미안해. 언니가 왔어. 지수는 세연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동안 참아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흐흐. 언니,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세연은 지수를 안심시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구석에 몰린 높으신 분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국회의원, 경찰청 간부, 그리고 태림 회장,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자들이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드러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자, 이제 당신들 차례군. 세연은 소총을 어깨에 걸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밀실 안의 참상을 빠짐없이 촬영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국회의원이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이거 불법 촬영이야. 초상권 침해라고. 세연은 코웃음을 쳤다. 불법 당신들이 여기서 저지른 짓들이 불법이지. 납치, 감금,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초상권 감옥 독방에서 실컷 주장해 보시지. 그때 태림 회장이 갑자기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죽어라. 탕, 총성이 밀실을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세연이 아니었다. 태림 회장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연이 그보다 0.5초 빠르게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으아악, 내 손. 회장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세연은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죽이는 건 너무 쉽지. 넌 살아서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맛보게 해주지. 세연은 지수를 부축하여 밀실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이미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 특공대와 구급차들이 별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다. 707 특수임무단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세연을 향해 경례를 했다. 중령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부관인 박대위가 달려왔다. 장군님께서 직접 특수작전사령부에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일대는 저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이 결국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수고했다. 안에 있는 쓰레기들 하나도 빠짐없이 체포해. 증거는 내가 다 확보했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박 대위가 지수를 넘겨받아 구급차로 이송했다. 지수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세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연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던 태림 회장이 세연을 보며 악을 썼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세연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대통령이든 신이든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선 자들은 내가 반드시 끌어내린다. 그게 내 방식이고 내 정의다. 태림 회장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끌려갔다. 별장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태림 그룹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연루된 권력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법정에서 그리고 여론의 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밤새 이어진 전투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낡은 차,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었지만 옆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야. 놈들이 완전히 죗값을 치를 때까지 언니는 멈추지 않을게. 그녀의 눈빛은 아침 햇살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707 여중령 김세연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림 회장과 고위층 인사들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인천 여고생 납치 사건의 충격적 전말. 재벌 회장의 추악한 비밀 별장. 정계. 경찰 고위층 줄줄이 연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세연의 예상대로 놈들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태림그룹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방어막을 쳤고 연루된 언론사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다. 과잉, 진압 논란, 여중령의 독단적 행동, 정치적 음모론 등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명령 불복종과 민간인 지역에서의 무력 사용 혐의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국민이 죽어가는데 절차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군 검찰도 그녀를 쉽게 처벌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참군인 김세연 중령을 보호하라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지수는 세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언니, 별장 지하에 저 말고 다른 언니들도 있었어요. 제가 끌려가기 전에 이미. 지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태림 별장은 단순한 유의 장소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자 중 일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연은 즉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군과 검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세연은 특별 자문관 자격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그녀는 다시 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감식반 요원들과 굴삭기가 동원되었다.
지수가 지목한 별장 뒤편의 야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굴삭기의 삼날 끝에 무언가가 걸려 나왔다. 낡은 여행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백골이 된 시신 한 구가 들어 있었다.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이 발견되었다. 총 5구의 시신,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추정되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더 이상 태림 그룹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그들을 비호하던 세력들도 슬그머니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기 바빴다. 세연은 발굴 현장을 지키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당신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태림 회장의 집무실 압수수색에서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희생자들의 명단과 그들을 처리한 날짜,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기록이었다. 이진호와 별장 관리인 등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특히 이진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태림 회장의 모든 범죄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태림 회장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믿고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라며 시간을 끌었다. 세연은 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바로 태림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이라는 명분으로 도피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세연의 정보망은 그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세연은 장군에게 요청하여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며칠 후 태림 회장의 아들이 마약 소지 및 불법 도박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연은 취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지. 이제 그 아버지가 널 구해줄 수 없을 거야. 내가 살 길은 단 하나.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녀는 별장에서 발견된 시신 사진들을 그의 앞에 던졌다. 네가 별장에 드나들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 희생자들 중 내가 직접 손댄 사람도 있지. 아들은 사진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주도해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까지 불러들여서 이 짓을 벌였잖아. 증인들이 다 있어. 세연의 호통에 그는 결국 무너졌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다 뒤처리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놀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결정타였다. 아들의 증언으로 태림 회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아들의 자백 소식을 듣고 실신했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다. 세연은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모를 변수들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들을 보호하고 증거물들을 철저히 관리했다. 드디어
첫 공판 날이 다가왔다. 법원 앞은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연은 정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는 이 역사적인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림 회장과 공범들은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세연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하고 조사한 모든 사실을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유린하고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녀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지만 명백한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태림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진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사형. 대한민국에서 오랜만에 내려진 법정 최고형이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오열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세연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곧바로 답장이 왔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세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군복 모자를 고쳐 쓰고 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전투가 승리로 끝났을 뿐이다. 태림 그룹 회장에 대한 사형 선고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랜 불문율이 깨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에 안도했다. 하지만 세연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몇몇 악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태림 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회장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추종 세력들과 그들이 구축해 놓은 부패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했다. 특히 태림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임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날 겁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세연은 장군에게 해외 도피, 사범 검거 작전을 건의했다. 장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작전은 어려워.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용히 처리해야 해. 가능하겠나. 맡겨만 주십시오. 세연은 즉시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예 요원 사명을 선발했다. 고스트팀이라 불리는 비공식 작전팀이었다. 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하여 각각 다른 경로로 출국했다. 목표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많은 경제 사범들이 도피처로 삼는 곳이었다. 태림의 자금 관리인인 최 전무도
이곳의 초호와 풀빌라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세연은 현지에 도착하여 먼저 최 전무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는 현지 마피아의 보호를 받으며 철통 같은 경비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위험이 컸다. 전공법은 힘들겠군. 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해. 세연은 최 전무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었다. 그녀는 현지 정보원을 통해 최 전무에게 솔깃한 제안을 흘렸다. 대규모 자금 세탁을 도와줄 수 있는 거물급 브로커가 있다는 정보였다. 탐욕스러운 최 전무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브로커와의 비밀 회동을 위해 경호를 최소화한 채 은밀히 빌라를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해변가의 한 레스토랑이었다. 세연과 팀원들은 레스토랑 주변에 잠복했다. 최 전무가 탄 고급 세단이 도착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금이야. 세연의 신호와 함께 팀원들이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마취총이 정확하게 그들의 목덜미에 꽂혔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당황한 최 전무가 도망치려 했지만 세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랜만입니다. 최 전무님, 한국이 많이 그리우셨나 봅니다. 이렇게 마중까지 나오게 하시고 최 전무는 세연의 얼굴을 알아보고 사색이 되었다. 김중령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입니다. 세연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준비된 차량에 태웠다. 모든 상황은 3분 만에 종료되었다. 그들은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대신 현지 경찰과 결탁한 마피아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이거 풀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보내줘. 최 전무는 차 안에서 발악했다. 세연은 차갑게 웃으며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당신 돈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한국에 가면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들 전부 다 토해내게 될 테니까. 안전가옥에서 그들은 최 전무를 신문하여 태림그룹의 남은 비자금 은닉처와 조력자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했다.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고 치밀한 네트워크였다. 다음 날 세연팀은 화물 수송기를 이용해 최 전무를 국내로 압송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그를 인계했다. 최 전무의 검거 소식에 태림그룹의 잔존 세력들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서로 살겠다고 자수하는 행렬이 이어졌고 숨겨둔 비자금들도 속속 국고로 환수되었다. 세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단죄였다. 그녀는 장군의 도움을 받아 경찰청 내부 감찰 기록과 국정원 정보를 비밀리에 열람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태림그룹 사건을 덮으려 했던 인천경찰청장과 그 윗선에 더 거대한 배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급 정치인 박 의원이었다. 그는 태림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그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뒤를 봐주었던 것이다. 이 자가 진짜 몸통이었군. 세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그를 건드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자칫 잘못하면 세연 자신은 물론
707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 그녀는 박 의원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박 의원의 개인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 회계사였다. 그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로 박 의원의 모든 돈 세탁을 담당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를 추적하던 중 그가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 의원이 꼬리 자르기를 위해 그를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였다. 놈들보다 먼저 그를 확보해야 해. 시간 싸움이었다. 세연은 그가 은신해 있는 강원도의 한 산장으로 급파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장 주변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전문 킬러들로 보이는 자들이 산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늦지 않았군. 세연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은밀하게 산장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킬러들 몰래 산장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산장 안에는 공포에 질린 회계사가 떨고 있었다. 누구세요? 살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세요. 박 의원이 당신을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회계사는 세연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곧이어 들려온 총소리에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타탕, 킬러들이 산장 진입을 시도하며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세연은 회계사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험준한 산길을 달리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엎드려요. 세연은 회계사를 바위 뒤로 밀치고 대응 사격을 했다. 그녀의 정확한 사격 솜씨에 킬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회계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김세연입니다. 당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러 왔습니다. 물론, 살아서 말이죠. 세연은 끈질긴 추격 끝에 킬러들을 모두 따돌리고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 회계사는 그녀의 능력과 진심에 감복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장부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세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엎을 핵폭탄급 증거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세연은 손에 쥔 작은 SD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공개되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신념이 더 확고했기 때문이다. 기다려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이제 당신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마. 세연의 차가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 의원의 비리 장부가 담긴 SD카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태림 그룹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공천 헌금, 불법 선거, 자금 등의 추악한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세연은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언론인과 검찰 내 강직한 검사에게 동시에 전달했다. 어느 한쪽이 외압에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유력 대권주자 박 의원, 불법 정치 자금 수조 원 수수 의혹, 정경유착의 끝판왕 등의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를 도배했다. 박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작된 증거다. 정치적 음모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방송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회계사의 양심선언 인터뷰까지 공개되자
박 의원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박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박 의원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동원하여 이 모든 일을 꾸민 배우를 캐냈고 그 중심에 김세연 중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감히 일개 군인 나부랭이가 내 앞길을 막아 죽여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란 말이야. 그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다. 그가 고용한 전문 암살팀이 세연을 노리기 시작했다. 세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끼로 그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인적이 드문 폐공장을 결전의 장소로 정하고 고스트 팀원들과 함께 매복 작전을 준비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암살팀이 폐공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엘리트 용병들이었다. 타겟 확인. 공장 2층 중앙의 위치. 암살팀 리더가 적외선 스코프로 세연을 확인하고 무전했다. 그들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공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조명이 켜지며 눈을 멀게 했다. 함정이다. 후퇴하라. 리더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세연과 팀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당신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세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살팀은 저항을 선택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폐공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세연은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암살팀 리더와 세연이 1대1로 대치하게 되었다. 탄알이 떨어진 두 사람은 총을 버리고 단검을 꺼내 들었다. 제법이군. 김중령. 하지만 여기까지다. 리더가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었다. 그의 칼놀림은 빠르고 매서웠다. 세연의 옷깃이 베이고 팔뚝에 얕은 상처가 났다. 하지만 세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 패턴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챙강. 세연의 단검이 리더의 칼을 쳐내고 그대로 그의 목에 겨누어졌다. 당신 말이 맞아. 여기까지야. 당신의 더러운 임무는 암살팀은 전원 검거되었다. 그들의 자백을 통해 박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끝장났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 정치 탄압이다. 라고 외치며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몇 달 후,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필귀정의 순간이었다. 세연은 재판 결과를 TV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지수가 앉아 있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나쁜 사람들 다 벌 받는 거죠. 지수가 세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그래, 지수야.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세연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오랜만에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팀원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중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대장님 최고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세연은 팀원들과 일일이 잔을 부딪히며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세연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약자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먼저 간 희생자들이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편히 쉬세요. 당신들의 억울함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장군이었다. 김중령. 쉬게 해서 미안하네만. 새로운 임무가 있네. 자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세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707 여중령 김세연. 그녀의 전장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전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의원의 구속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자정의 노력을 시작했다. 김세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되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인천경찰청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고 실종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제2의 한지수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세연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묵묵히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지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세연은 지수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태림 별장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지수는 추모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들, 거기서는 아프지 않지. 나 열심히 살게. 언니들 목까지.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 세연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래, 지수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언니, 저 다음 주에 대학교 면접 봐요. 꼭 합격해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게요. 우리 지수라면 분명 잘해낼 거야.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 세연은 지수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한 생명이 이렇게 다시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뻤다. 그날 저녁, 세연은 짐을 꾸렸다. 장군이 말했던 새로운 임무를 위해 떠날 준비였다. 이번에는 해외 파병이었다.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였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세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당분간 외국에 나가 있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아이고, 우리 딸 또 위험한 데 가는 거 아니지? 밥 잘 챙겨 먹고 다치지 말고. 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귓가에 따뜻하게 맴돌았다. 네, 엄마, 사랑해요. 세연은 전화를 끊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인천공항 출국장.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세연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빛났다.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인천대교가 보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이제는 아픔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을 향해 그녀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안녕, 나의 전장. 그리고 안녕, 나의 조국.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세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김세연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이다. 나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푸른 하늘보다 더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어둠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지수는 대학교에 합격하여 어엿한 새내기가 되었다. 그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밝고 건강한 미소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어느 날, 지수는 TV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해외 파병 부대의 활약상을 다룬 뉴스였다. 현지 아이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세연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세연 언니. 지수는 반가움에 탄성을 질렀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였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세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세연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언니, 보고 싶어요. 저 잘하고 있죠. 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가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707 여중령 김세연의 불굴의 정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